그러니까 보니까 주최 측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 그 이유가 있어. 뭐냐 하면 참가 인원의 만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돼. 예. 집회 신청을 할 때 참가 예상 인원만큼 안전요원을 다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막 100만이 넘고 그러면 안전요원을 그만큼 배치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그 집회 주최 측은 최대한 적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대한 적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집회에 참여해 본 그 뭐라 하나 경험으로 따져보면 오늘 같은 날은 100만 넘었다라고 봐야 돼. 예. 100만 명이 좀 넘은 숫자다라고 나는 봐요. 예, 그 왔다가, 왜 그러냐? 날이 너무 추웠어. 내가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날이 너무 추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왔다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잠깐씩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 만약에 그 오늘 날씨가 오늘처럼 춥지 않았다라면, 예,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광장까지 우리가 접수했을 거라고. 예. 서울광장까지 접수하고 그 서울광장 앞까지는 우리가 채울 수 있었는데, 오늘 날이 추웠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짧게 하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나 애들이 추우니까. 가령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애들 데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 바뀌었잖아. 그죠? 애들을 데리고 왔던 팀들은 계속 바뀌었단 말이야. 그게 그 얘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앉았던 인원이 절반 정도 있었다라면 나머지는 다 바뀐 인원이야. 예, 계속 바뀐 인원. 바뀐 게 그 한 번 바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었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연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오늘 우리 촛불은 그 100만에서 110만 정도 됐을 것 같아. 나는 110만 정도라고 보고, 주최 측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70만인데, 요거는 이제 서울시청에서 이제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렸나, 이걸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이제 오후 3시부터 그 저녁 9시, 오늘 마지막 마무리 집회가 9시 10시 있었더라면 그때까지 찍은 사람들 요걸로 추산한 숫자는 내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잖아. 그걸로 지난번에도 190만, 250만 나왔었던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청계천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집회는 몇 명 정도 오겠구나 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청계천에서 집회를 할 때는요, 뭐 한쪽 면, 가령 이제 청계천도 구조가 소라탑 양쪽으로 쫙 있잖아. 소라탑 양쪽으로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쪽 길을, 그러니까 소라탑부터 해서 양쪽 길을 가득 메워서 청계천 2가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그게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라탑 앞에부터 꽉 차가지고 청계천 2가 정도까지 가면 그게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청계천 소라탑 근처에서 그 청계천 첫 번째 다리나 뭐 그 정도라면 한 5천? 응, 아니야. 많아야 그것도 꽉 찼을 때, 밀도 있게 많이 찼을 때 5천 정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박사모가 주장하는 대로 210만이 청계천 광장에 들어오려면, 예, 210만에 박사모가 모이려면 청계천 광장에서 저 동대문까지, 예, 동대문까지 쭉 나가고 동대문을 돌아서 뭐 이렇게 서울광장 옆에까지 쫙 완전히 다 그 남대문까지 전부 다 휩쌌을 때, 그러면 한 200, 그래도 200만이 안 돼. 그래도 2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210만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박사모 주장인데,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왔는지 참여한 사람이 알 거 아니야. JTBC에서 오늘은 아예 비교를 해줬더만, 예, JTBC에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박사모가 온 만큼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게 6배가 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우리는 한 6배 정도가 왔다. 그니까 이제 6
번을 이어서 계속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예, 그 시청자들이 많이 왔다. 근데 이게 아마 JTBC에서 찍어간 게 그 뉴스에 나오려면 일찍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언제부터 많았냐면 6시 넘어가면서야. 6시 넘어가면서는요, 막 훅훅훅 차올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 그 뭐라 그러나 5시까지도 널널했어요. 5시까지도 한 오늘 50만 올래나 그랬어. 그런데 6시 넘어가는데 훅훅 차는 거야. 막 무서운 속도로 쫙쫙 차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 촘촘하게 서 있었어. 촘촘하게 서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매주 가잖아. 내가 매주 가는데 지난주보다 2.5배. 촛불은 2.5배가 왔고, 박사모는 얼마가 왔는지 몰라. 박제대모는 얼마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회에 참여했던 경험에 의하면, 소라광장을 가득 메워서, 소라광장이 이렇게, 청계천 광장이 소라광장 주변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가운데 개천 때문에. 양쪽으로 나뉘어진 개천으로 청계천 2가 3가까지 갔을 때 10,000명이야. 예. 6시에 비교해줬어? 6시에 6배였어? 자, 그러니까, 청계천 2가를 넘고 3가까지 갔을 때가 10,000명인데, 오늘 박제대모가 어디까지 갔는지, 예. 어디까지 채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얘네들이 이제 지난번에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했잖아. 근데 서울광장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서울광장은 꽉 차고 덕수궁 앞까지 갔을 때가 13만이다. 싸이 공연할 때. 그때 추산된 숫자, 그때 싸이 공연 또 다 서 있었잖아. 그때 16만인가 왔다 그랬어. 예, 그때 16만. 그러니까 서울광장을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채우고, 그 둘레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길들,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그 롯데백화점 가는 길, 그 다음에 그 플라자 호텔 옆길, 여기까지 꽉 채우고, 그 다음에 그 길까지, 길에 사람들 다 앉고, 서울광장 앞에서 끝까지 사람들 다 앉고, 덕수궁 앞까지 완전히 가득 찼을 때가 13만이라고. 근데 오늘 서울광장도 못 채우지 않았나? 210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만 1,000명 정도 왔을까? 예. 근데 이 청계천 광장에서 2만 명 모이려면요, 엄청 많이 와야 돼요. 예. 청계천 광장에서 2만 명이 오려면, 진짜, 청계천 5가까지 가야 돼. 예. 청계천 5강까지 가야지 2만 명 정도 돼요. 예. 8만, 싸이 서울광장, 8만 관객 집단 말춤. 여기 보면 사진이 나오나요? 자, 비교 사진을 한번 봅시다. 네. 서울광장을, 이 서울광장에서 이때 이제 무대 뒤쪽엔 사람이 없잖아. 그죠? 무대 뒤쪽에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무대 주변에도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 사람 없잖아. 그죠? 이 무대는 이쪽에 별로 사람들이 없었어. 그때 꽉 차 있었나요, 여기까지? 응. 응. 이 정도면은 8만 넘어요. 예. 이 정도면 8만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서울시청에서는 추산하기를 13만 정도 왔다. 13만에서 16만 왔다 그랬어. 이렇게 왔을 때 13만에서 16만이야. 근데 뭐? 오늘 박사모 얼마큼 왔는데. 이걸 지금 뉴스에서 8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박사모가 이만큼 있었어요? 예. 13만이 이 정도인데 오늘 박사모가 이만큼 왔었냐고. 210만 명 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요게 13만이니까 이거에 20배가 와야 돼. 예, 아니야. 이거에 그쵸 한 7, 8배가 와야 돼. 그만큼 왔어? 예. 자, 어디서 이런 개뻥을?
자, 그래서 이제 인원수에 대한 뻥을 좀 점검해 봤고요. 그 JTBC에서 6시까지만 재도 그 6배가 왔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것 때문에 방송한 게 아니야. 내일 생방송 없습니다. 예. 내일 생방송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내일 생방송 없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어젯밤에, 그러니까 아니야. 정확하게 여시제 문제를 처음 나한테 제보한 건 한 4, 5일 전이에요. 지난 화요일쯤 여시제를 아세요? 누가 뜬금없이 문자 보냈어. 그 다음에 한 수요일쯤 됐을 때 2명이 여시제 아세요? 그 다음에 목요일쯤 됐을 때 한 3명? 여시제 아세요? 근데 어젯밤에 10몇 명이 여시제와 안희정의 관계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게 엄청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시제가 뭐냐? 여시제가 뭐냐 하면, 예, 그 경향신문 기사 좀 찾아봐 주실래요? 그때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 뭐였더라? 아. 내가 찾아볼게요. 아, 자. 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봤어도 밤새 나한테 안희정 욕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겠지. 예. 자,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 출범을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 날짜가 언제냐면 2016년 8월 27일이야. 이 근처에 이명박이 움직였어. 그 이명박 그 기사 날짜 좀 찾아봐 주세요. 이명박이 다음 대통령을 다음 대선에 역할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찾아봐봐. 다음 대선에 역할하고 싶다라면서 와서 떠벌떠벌했던 게 그때가 8월 말이야. 그래서 교묘하게 이 시점이 맞아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안희정이랑 엮은 거야. 안희정이랑 이제 박근혜 말대로 엮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가 뭐냐? 그 조창걸이라는 한샘의 명예회장이, 그러니까 한샘 가구 있잖아. 그쪽 명예회장이 4,400억을 출연, 재단이라는 건 이제 출연한다 그래요. 예, 재단에다가 기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가 봐. 그래갖고 이제 그 440억을 출연해서 이현재, 홍석현, 안대희, 이광재.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현재, 홍석현, 안대희, 이광재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노통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다. 예. 이 사람들이 노통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야. 이현재가 장관했고, 홍석현이 노무현이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전에 밀었던 사람이고, 안대희가 무슨 검찰 쪽에서 중역이었고, 이광재는 노무현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야. 이거 알았어, 몰랐어? 자, 일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노무현 때 같이 일했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재단은 큰 돈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4,400억을 냈대. 뭐 어마어마한 돈이야? 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생 돈을 낸 게 아니야. 예, 생 돈을 낸 게 아니라 자, 여시제, 시대와 함께하는 집. 이 여시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자로 뭐 같을려, 그 다음에 시간시, 그 다음에 집을 표현하는 제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여시제라는 게 시대와 함께하는 집, 시대가 같을 여자인데 함께하다, 참여하다 할 때 그런 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그러니까 옛날 집에다가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들어가는 게 여러 개 유명한 게 있는데, 낙헌제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뭐 낙헌제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자기네 집을 이름을 지어.
자기네 집에다 별명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이 기우제하고는 다른 거야. 기우제하고 달라. 너 하마터면 블랙 걸 뻔했어.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들어가는 게요. 예, 그 뭐라 그러나 헌재도 아니야. 얼려버릴 거야. 그래서 이 제자가 들어가면 이게 옛날부터 자기네 집을 그러니까 어디 무슨 제에 모여서 선비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붙이는 게 이 여시제라는 이 제자가 그럴 때 붙이는 제자고, 그 다음에 이 여는 같을려 함께할려,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 시자야.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의 민간 싱크탱크. 그러면 이 싱크탱크는 뭐냐? 한마디로 정책 생산 기구란 뜻이에요. 정책 생산 기구. 그래서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 이걸 싱크탱크라 그래. 자, 그 공약이나 정책을 만드는 데를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정책연구소 같은 개념이야. 그럼 이런 정책연구소를 이 명예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게 돈이 아니라 주식이야. 주식 260만 주를 털어 넣어서 재원을 마련했다. 약 4,400억이다. 지금 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에 보면 지난해 12월 15일에 학술연구공익재단 재단 범인 등록을 마쳤다. 8월 18일에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에서 열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8월 18일에 요런 이제 그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뭐라 그러나 왜 그런 거 있잖아. 가게를 하나 열더라도 손님들 모아가지고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연구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널리 알린 게 8월 18일이고 지금 8월 27일에 경향신문 이 기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이 8월 29일에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겠다면서 껄떡댄 거야.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긴 거야. 일단 오해의 시작은 시점이 비슷했고 그 이명박이가 껄떡대면서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알려진 것처럼 무슨 비밀 모임이 아닙니다. 거의 프리메이슨급인 것처럼 말하던데 이게 누구냐면 여시 관계자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이 여시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비밀 모임이 아니다. 무슨 프리메이슨급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여시제 건물은 3층짜리 건물 2동, 그리고 이사회 등 행사가 열리는 한옥 건물 한 채로 이루어졌다. 이 한옥 건물 한 채 짓는데 한 100억 넘게 들어요. 이 정도면 100억 정도 들죠. 그죠? 예. 100억? 10억? 아니야, 100억 정도 들 거야. 예. 한옥 건물 한 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름이 뭐냐면 무슨, 저기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이 한옥 집에. 그 다음에, 한옥 한 채로 이루어져 있다. 신축 빌라처럼 생긴 3층짜리 건물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도심에 3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로 여시제라는 연구소를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시제 활동 강연을 담을 스튜디오와 인턴 사무실 등이 그 3층짜리 건물에 있다. 그리고 이제 연구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등이 있다. 그 다음에 후생동에서는 숙식이 가능하다. 국내외에서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연구동에 가서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소 겸 연수원을 겸한 것 같아. 이것도 도심에다가. 그러니까 4,400억이 든 거죠. 예. 이거는 10억? 이 정도가? 이거는 보니까 저긴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한옥 같아요. 기둥을 봤을 때 이거는 오래된 한옥이야. 새로 지을 때 10억이라면 이 건물을 이리 보면 이 기둥이나 이런 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인수하려면 10억 이상 들 거예요. 예. 새로 짓는 데만 아마 10억일걸?
어. 새로 짓는 데만 10억이고 이 기둥 봐봐. 되게 낡았잖아. 그럼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야. 그러면 이게 적어도 그 문화재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 지역 문화재급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10억 이상 들죠. 어. 여기가 이제 이름이 뭐냐면 대화당이라는 음. 그니까 이제 됐어. 그래 100억 아니라 그럴게. 됐지 철새. 100억 아니란 말 됐어. 100억은 아닐 듯. 알았어. 네 말 인정할게. 대신 블랙이야. 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런 건물은 굉장히 비싼 건물이다. 그럼 여기서 뭐라 이게 지금 지붕은 새로 얹었는데 이 골조가 옛날 집이에요. 예. 골조가 옛날 집이라서 이게 되게 비싼 집인데 이런 걸 지었고 이름을 대화당이라고 지었다. 예.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나름대로 보수적인 부자다라는 거야. 보수적인 부자의 냄새를 팍팍 풍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으로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부자티. 지금 이제 실제로 그 뭐라 그러나 소위 보수 부자들이 그런 한옥을 뭐라 그러나 소유하는 걸 되게 자부심으로 느끼잖아. 그런 이제 한옥집 같은 것들을 폼나게 지어 놓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이 저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옥을 폼나게 아주 그냥 장대하게 지어놓고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다 이런 집의 컨셉이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의혹을 낳은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이광재야. 난 이광재를 참고로 별로 안 좋아해. 출범 전부터 여시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4,400억이라는 출연금의 규모뿐 아니라 참여하는 면면 역시 주목을 받았다. 이현재, 그 다음에 이현재가 이사장을 맡고 정창념 삼성 언론재단 이사장, 옛날에 아마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 그리고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안대희 그 지난번에 총리 후보에 올랐던 이 사람이 아마 노무현 때 검찰에서 중역을 맡았을 거야. 그 다음에 김현정 전 유엔 대사. 유엔 대사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그 다음에 박병엽 펜텍 대표 부회장. 뭐 김사로는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 그 다음에 이재술. 그 다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정계와 재계, 관료와 학자군을 망라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4,400억 정도가 모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을 움직이는 숨은 주역들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다는 거야. 여기서 대화당이라는 이름은, 예, 이름이 붙은 이 한옥 건물에서 한 달에 한 번 오전 7시부터 내가 옛날에 저 컵 던지고 나왔던 데가 이런 데야.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게 할아버지들은 새벽에 와서 세미나를 해. 나는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미치겠더라고. 20대는 아침에 잠이 많은데. 하여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7시에 만나서 이사회를 연다. 그러면 이제 각자 먼 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느라고 힘들겠어.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망치 땅땅땅 뚫어드리는 이사회가 아니라 새벽 6시 30분이면 또 다 와. 이 노인네들이. 대부분 근데 뭐 카카오 의장은 그렇게 늙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사 및 연구진이 도착해서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한다. 이게 이제 앞에 관계자 말이다. 이건 이제 아까 그 건물 안내했던 관계자의 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출연자 조창걸 회장은 지난 4월에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물러났다. 지난 4월에.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고 빠진 거야. 그리고 순수 출연자, 한마디로 이 재단의 기금을 내놓은 사람으로만 남는 셈이다. 반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는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조직 구성을 보면 독특한 면이 있다. 원장이 공석이다. 대신 부원장이 2명이다. 여시제의 핵심 관계자는 중량감 있는 학계 인사를 원장으로 모셔오려고 중량감 있는 학계 인사라 그러면 이제
뭐 대학 총장급이라든가 뭐 그러겠죠. 아니면 뭐라 그러나 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원장으로 모셔오려고 섭외 중이다. 조정훈 부원장은 세계은행의 우즈베키스탄 지역 대표였다. 그다음 대외협력 일을 이 사람이 대외협력을 맡고 있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상근 부원장으로 산림을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 이원재 희망제작소. 자, 여기서 이 희망제작소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만든 지방자치연구소야. 여기에 전 소장이었던 이원재가 여기 7월부터 상근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박원순이 여기에 회원이라는 헛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 박원순이 아니라 이원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18일 사진이야. 예. 지금 안희정 사진이 전부 출범 기자간담회 사진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닌가? 예. 이 여시제 출범이 8월 18일이었어.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여갖고 이제 이 사진을 찍었다. 안희정 사진 언제 찍은 건지 한번 봐봐. 올해 10월에서 11월 동북아 국제 포럼 개최. 자, 이런 거요. 주로 누가 하느냐. 한마디로 교수들 불러다가 세미나 하는 거야. 예, 이 교수들 불러다가 예. 그 기자 이 8월 18일 그때 말하는 거죠? 잘 들어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동북아 국제 포럼.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과 일본 여기 보면 아까 유엔 대사가 있었죠. 유엔 대사하고 세계은행 그 우즈베키스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이건 뭐냐면 국제적으로 한번 놀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홈페이지에 조직 구성에 위 언급한 이사와 감사 명단이 나오고 8월 25일에 기자가 방문한 여시제 연구 2층 벽면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창조는 협업의 긴장감 속에서 나온다. 협업 없이는 혁신은 없다. 자, 여기서 혁신과 협업 중에 뭘 중시한다? 협업을 중시한다는 얘기야. 미래를 예견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틀거리가 아닌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거야.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 이 글을 써놓은 사람은 이광재다. 그가 그 여시제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광재가 문재인 까고 안희정 편드는 거야? 질문 하나. 이광재가 문재인 지지 안 한다. 나는 안희정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지?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안희정 나온 사진은 9월 21일, 한참 뒤네요. 그러면 이제 9월 21일에 그 행사 목적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시제가 안희정의 싱크탱크였다면, 안희정의 싱크탱크였다면, 지금 이 여시제에 홍석현이라는 중앙일보 사장이 있는데 그 홍석현이 사장으로 있는 여기 이 멤버인 홍석현이 있는 중앙일보에서 김종인이 안희정을 만나서 탈당을 권유했다. 그런 기사 쓰겠냐고. 바로 안희정하고 김종인이가 우리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부정했잖아. 그럼 뭐냐? 지금 저 중앙일보하고 안희정하고 그렇게 내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야. 내밀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추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광재 지사의 역할이 크다는 건 다 아는 일이다. 익명을 요청한 싱크탱크 연구자의 말이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나중에 정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은 했다. 하지만 핵심 상근자 이광재 전 지사와 조정훈 부원장, 이원재 기획이사가 있지만 연배로 보나 일련의 초기 사업 관심사를 보면 이전 지사의 색깔이나 기호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그게 여시제의 숙제일 것이다. 이 부분. 요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광재는 이 여시제를 활용해서 뭔가 더 큰 꿈을 꾸려는 것 같아. 이게 안희정의 싱크탱크가 아니야. 이광재가 내가 볼 땐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이광재가 등신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이 대세인데 미쳤다고 안희정한테 줄을 쓰겠어.
예. 그 다음에 이광재의 싱크탱크라는 말을 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여시제가 표방하는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것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광재 영향력 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시제는 보수하고 진보를 뛰어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 이전에 이광재 사적 조직 아니냐. 요런 비판을 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여시제 쪽은 어떻게 답할까? 여시제의 핵심 관계자는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자기 분야에서 일가견을 잃은 분들이다.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여기는요, 내가 볼 때는 누구 한 사람의 대선 공약을 위해 만든 데가 아니다. 앞에 연구자도 아산 정책연구원의 경우는 초창기에 정몽준 의원의 출연을 두고 끊임없이 정몽준 연구소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지만 현재는 나름대로 안착된 상태라며 이현재 이사장도 만만한 분이 아니고 조창걸 명예회장도 돈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할 스타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땐 내부적으로도 이광재에 대한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요 문장은 내가 볼 때 이제 뭐라 그러나? 이 표현은 이게 연구위원이잖아. 이게 연구원이 대학원 조교 수준이 아니야. 여기서 이 연구원들은 거의 교수급이더라고. 교수급 연구원들이 이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각각 이 재단을 만들 때 유력 인사들이 모였잖아. 그러면 각 인사들이 심은 사람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내부적으로 지금 세력 투쟁 중일 거다. 권력 투쟁을 하고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을 거다라는. 자, 이광재 전 지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사실 개인적으로 전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는 그게 처음이었다. 막 설명을 하는데 처음엔 이게 뭘까 생각을 했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꿈이 큰 것으로 보통 거대 담론의 경우는 말뿐인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서 거대 담론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 망치 부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뭐예요? 망치 부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이게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면 안 되고, 예? 보수와 진보로 좀 들어봐봐. 망치 부인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 대한민국이 보수하고 진보로 갈라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합리적인 보수와 성숙한 진보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 그러나 새로운 미래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대결적 구도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그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게 바로 그거야. 거대 담론의 경우는 말뿐인 경우가 많은데 한마디로 내가 합리적인 보수와 성숙한 진보를 모아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거는 대부분 말만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나중에 구현되든 구현되지 않든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네가 진짜 그 일을 하려고 모인 거냐. 보수와 진보의 틀을 깨는 그런 걸 하려고 모인 거냐. 자, 여기에서 어떤 의혹이 생기냐면 이게 얘네들이 혹시 뉴라이트 아니냐. 여기서 의혹이 생긴 게 뉴라이트가 아니냐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뉴라이트가 생길 때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의 보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 진보의 존재를 인정하는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라고 주장했어. 그래놓고 보수의 그러니까는 새누리 개노릇을 했잖아. 그래서 그게 개소리가 됐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언제 얘기냐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얘기라고. 그때 유명했던 게 시대정신이라는 거였어. 시대정신이라는 데에서 주장했던 바가 그런 거대 담론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력인 줄 알고 진보 세력들이 많이 거기 들어갔었어. 그러다가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다 나오고 끝까지 남은 게 손학규, 박근혜 그런 애들이었던 거지. 그 뉴라이트가 이 뉴라이트하고 느낌이 이제 좀 비슷해지는 거야.
그 이제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 모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구현되든 구현되지 않든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뉴라이트도 그렇게 거대 담론을 얘기해놓고 나중에 새누리당의 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원장을 만난 뒤 출연자 조창걸 명예회장을 만났는데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로 기업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재산을 새로운 싱크탱크를 만들어내는데 내놓은 것이다. 내놓겠다는 것이다. 예,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이원재 기획이사의 말이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소위 박원순의 뒤를 이어서 희망제작소 소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광재가 만나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한샘 회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설명 풀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한국의 브루킹스다. 한국의 브루킹스가 뭐냐면 찾아보세요. 브루킹스 연구재단인가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국제적인 업무를 한번 직접 뛰어본 사람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발전 전략을 짜는 데야. 이런 걸 만들겠다. 이게 이제 그 한샘의 명예회장의 설립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이원재 기획이사는 브루킹스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브루킹스는 20세기 모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싱크탱크의 역사가 나와요. 집중해서 보세요. 예, 집중해서 보시면 싱크탱크에 대해서 자, 2세대 싱크탱크를 세대로 구분해 본다면 1세대는 카페나 살롱에서 지식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시대의 담론과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것쯤 한마디로 1800년대 말에 카페가 그 정치 토론의 중심이 됐던 시대를 말해요. 그 당시 유명했던 게 카페나 살롱이었어. 그래서 이제 카페나 살롱에서 소위 평민과 귀족들이 막 자유롭게 어울려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보르테르 이런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귀족들이랑 같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이랬던 데가 이 살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숙사와 강의동으로 지은 이유가 학생 없는 대학을 모델로 한마디로 이제 1세대의 카페나 살롱이 그런 어떤 그 교수들끼리 모여서 막 연구하는 그런 데였다. 학생이 없는 대학. 그러다가 이제 2세대의 싱크탱크는 뭐였냐면 브루킹스다. 전문 학자들이 상주하면서 잘 봐요. 뭐 한 데라고? 전문 학자들이 상주하면서 정책 연구한 결과를 출판해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입법 로비를 하는 모델이다. 뭐라고요? 입법 로비.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3세대쯤으로 있었던 게 보수파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다. 그 헤리티지 연구재단이 소위 미국의 공화당의 싱크탱크라 그랬잖아. 여기서 김대중에 대해서 뭐 김대중 노무현이 잠깐 언급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놈이 개소리하다가 딱 걸렸다고. 내가 이거 밝혀냈던 게 그 헤리티지 재단의 그 게시글이었어요. 정치인이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자 얘네들이 활동하는 방식이야. 이게 무서운 거야. 고급질하시지. 정치인이 공항까지 가는 3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짧은 브리핑 형태의 정책 문건을 내놨다. 헤리티지가 하는 짓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화당 정치인들한테 이동 중에 읽을 수 있는 짧고 분명한 어조의 정책 문건을 내놓는 거야. 이 헤리티지가. 그러면서 이 싱크탱크의 역사는 헤리티지 전과 후로 나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부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싱크탱크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김기식이 이 여시제 회원이 아니라 여기부터가 이제 싱크탱크라는 게 뭔지 설명하는 거야. 21세기 들어와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의 진화는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시제를 싱크탱크가 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진보센터라는 게 있고 계속되는 이원재 기획이사의 말인데 미국의 진보센터의 경우 상근자 중에 미디어 홍보 담당자가 반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로 활동하는 건 뭐라고? 미디어 홍보라는 거야. 정책 전문가들이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 진보적인 전략을 계속 설명한다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가 사업 파트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진보센터의 특징이다. 이게 이제 SNS의 시대 덕분이다. 그 다음에 브루킹스의 경우는 연구 파트가 대부분인 것에 비해, 즉 학자들이 대부분인 것에 비하면 확실히 그러니까 목표가 집권인데, 즉 집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파격적으로 움직이고 SNS를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크탱크를 능가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 어머, 이게 그거구나. 자,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대통령은 동북아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내가, 예, 다음 우리의 대통령이 동북아에 평화의 리더십을 세우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 했죠. 그 얘기를 아마 내가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 그죠? 작년부터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그지? 설마 이 사람들이 우리 방 시청자는 아니겠지? 그지? 설마 카카오 의장 뭐, 이현재. 에이, 설마. 어, 뭐라고? 음. 에이, 설마. 아니, 그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방 시청자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알겠어? 내가 느낀 건 뭐냐? 얘를 잘 활용하면, 이 재단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세우려는 세계적인 리더십을, 어, 우리가 세우려는 세계적인 리더십을 못 세우라는 법이 없다는 거야. 어, 동북아를 주제로 국제 포럼. 그러니까 지금 대선 잠룡들 뭐 남경필, 안희정, 김부겸을 불러다가 지금 이제 동북아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그 만들자라고 모인 거였던 거지? 잠깐만요. 예. 이거였네. 지금 대선 잠룡인 남경필, 안희정, 김부겸, 어? 이때 이제 이 박원순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10월 그 8일부터 11일에 동북아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열자. 이렇게 9월 21일에 사진 찍은 거네. 아이씨, 진짜. 이걸 가지고 여시제가 뉴라이트이고 뭐 안희정의 싱크탱크이고 안희정이 명바타다 이런 거야? 어? 지금 이제 이 우리 아까 그 얘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자 일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냐면 누구냐야. 누가 이 여시제를 가지고 지난밤에 안희정을 까기 시작했는지 각 사이트 최초의 3명씩 명단 뽑으라는 거야. 그 새끼들이 국정원이다. 예. 그 새끼들이 국정원이란 얘기야. 지금 이게 사실은요.
이게 왜 여러분이 아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는 나한테 이 기사를 보낸 게 한 네다섯 명 돼. 모두 공통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야. 어. 이걸 보낸 사람들이 이 기사를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 공통점이 이걸 읽어봐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경향신문 기사 읽어주는 거예요. 자, 괜찮아. 릴렉스. 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브루킹스나 헤리티지를 넘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루킹스나 헤리티지를 넘어서는 그런 중량감 있는 고급 정책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제 나와 같은 경험이 없으면 몰라. 자, 나는 왜 이걸 딱 읽자마자 이해가 됐냐면 내가 정치연구소에 있었다 그랬죠. 망치 분야 경력 12년 동안 사탐 강사, 그 다음에 2년 동안 외국계 보험회사, 그 다음에 4년 동안 정치연구소. 그 정치연구소가 싱크탱크야. 김근태 정치연구소가 한반도 재단이라는 거였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 전략 연구재단. 그게 이제 정치연구소였고, 이게 김근태의 공약을 연구하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내가 거기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김근태 지지자들을 모으는 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일단 싱크탱크가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게 정치지. 그러니까 이 기사를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있잖아. 네. 여러분이 뭔지도 모르고 밤새 까실 때 내가 있었던 거야. 그죠? 주여, 사랑해요. 자, 밤새도록 안희정 욕하면서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 지금쯤이면 사과 문자 보내고 있겠지? 방송 끝나고 볼게요. 자, 사실 한국의 브루킹스라는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다. 10년이 넘었다. 이게 시대정신 얘기 나올 때, 예. 한마디로 뉴라이트가 나올 때 이런 거 하자고 꼬셨다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뉴라이트가 그건 줄 알고 사람들이 모였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자, 브루킹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2007년에 출간된 한국형 싱크탱크 발전 전략, 이런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게 교수들의 연구 비용도 대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들이 한마디로 주로 말할 때 왜 말반 영어반 하는 애들 있잖아. 우리는 말반 욕반이라 그러는데 얘네들 말반 영어반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국형 싱크탱크 발전 전략에 대해서 지들끼리 얘기할 때 한국의 브루킹스를 이제 뭐 얘기했다는 거야. 이제 10년 넘게 이제는 한국에서도 브루킹스 같은 싱크탱크가 나올 때가 된 거 아니냐는 질문만 되풀이돼 왔다. 그리고 이제 내온 게 없다. 그러면서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자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야. 더미래연구소는 여시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 더미래연구소는 또 다른 싱크탱크야. 이 기사의 제목은 이 싱크탱크가 주제인 거야. 싱크탱크가 뭐냐? 그래서 이 홍일표인가도 아마 국회의원 출신일걸? 그죠? 홍일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일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이 제자리 걸음의 이유에 대해서 싱크탱크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독특한 경로 의존성 때문으로 풀이한다. 이거 봐. 이걸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경로 의존성. 아, 씨발, 이때 아마 대부분 접었을 거야. 우리나라는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준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사실 시민단체가 그 정도 수준의 보고서를 내기란 쉽지 않다. 필진들의 퀄리티도 좋다. 시민단체가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니 소액 후원자조차도 실체를 모르는 연구소보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게 확실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연구 성과물을 계속 참여연대나 뭐 환경연합이나 경실련이 냈다는 거야. 그래서 소액 후원이라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싱크탱크에 실제 몸을 담기 전에 홍 사무총장은 싱크탱크 연구자였다.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운동에 대한 연구자였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지난번에 내가 이 이름을 알아. 이 사람도 무슨 경제 전문가가 그래. 정책 전문가야. 자, 그런데 이 싱크탱크의 목적이 이게 목적이었던 거야. 동북아시아 지도자 참여가 목표. 이게 지금 동북아시아 지도자 참여가 목표다. 자, 이제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사실 다 못 믿겠다는 거야. 못 믿었었던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이 한 후보의 공약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 후보의 공약을 마련했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정당 정책이거나 한 그 단독 후보의 그 공약을 생산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거기서 나온 걸 공유가 안 돼. 그리고 주로 공적인 시민단체에서 만든 연구 성과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형 싱크탱크가 안 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금 더미래 연구소장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시제로 돌아가는 거야. 여시제는 동북아시아의 지도자 참여가 목표다. 그러면 여기서 동북아시아라는 건 뭐냐면, 여보. 여시제하고 안희정 별개야. 네. 자, 안지사 얘기 그만해. 자, 내가 일단, 안지사 얘기 그만해. 자, 내가 일단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볼 때 여시지하고 안희정 별개야. 응? 예. 아, 소리가 들렸어요? 예. 자, 일단 안희정 얘기 중단하라고. 무슨 얘기냐? 예? 지금 여시제가 만약에 안희정 싱크탱크라면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여시제가 안희정한테 올인하지 않을 거라고. 응? 왜 남경필, 나경원, 뭐 안희정, 김부겸을 불렀냐 하면 한마디로 차기에 그 뭐 앞으로 한국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것 같은 정치적인 리더가 될 만한 애들을 불러다가 미리 그 뭐라 그러나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야. 니들 중에 누가 짱을 먹든 우리는 너를 돕겠다. 이거야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보통은 싱크탱크가 한 사람의 싱크탱크에 멈추는데 자기네들은 너희들 중 누가 짱을 먹어도 다 관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내가 드는 몇 수 앞을 내다보면 어젯밤 여시제와 안희정을 엮은 건 혹시 안희정의 자작극? 이쯤에서 내가 드는 생각은 만약 안희정과 여시제를 엮은 게 혹시 자작극? 어마어마한 재단이 자기를 돕는다라는 그런 자작극이야? 아니겠죠. 예, 설마 그건 아닐 거라고 봐. 그 다음 어제
여시제와 안희정을 엮어가지고 쌍욕을 하신 양반들은요, 님들은 지금 낚인 거예요. 이런 싱크탱크가 안희정 뒤에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홍보한 거예요.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어? 지금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안희정하고 여시제를 엮어가지고 안희정 욕한 님들아. 님들 지금 이 여시제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욕한 거야, 모르고 욕한 거야? 아, 나 설마 안희정이 문재인의 단순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자작극을? 그렇게 수를 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어. 그냥 단순 덩다리에 모르고 욕을 해서 지도 모르게 홍보해준 이런 걸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지. 어. 이걸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에 여시제를 아는 사람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년에 여시제란 얘기 들어봤냐고. 나도 하루 종일 뉴스 본 사람인데 작년에 여시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이 여시제가 이번 주에 빵 떴어. 그런데 이게 4,400억이라는 재단을 가지고 정말 세계의 진짜 실물을 경험했던 유엔 전직 유엔 대사,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뭐 대학 총재, 거기다 포스코 회장. 그러면 실제로 산업을 운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 발전과 이 동북아 속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희정이랑 연관되었다고? 근데 이걸 지금 막 이번 주에 포돌리면서 안희정을 욕한 거야? 만약 안희정이 진짜 쟤네들이 민다면 문재인이 안희정 못 이겨. 어. 이거 만약에 진짜 여시제가 안희정을 선택했다면 문재인이 못 이긴다고. 어. 게임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난 밤새도록 여시제와 안희정을 묶어가지고 뉴라이트라고 욕한 님들아. 님들이 큰일 했어. 너네 혹시 안희정 선거운동원 아니야? 안희정 지지하면서 일부러 안희정 까는 듯. 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내가 요즘 곰곰이 든 생각이 그거거든. 이게 문재인은 까이면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런데 안희정은 까이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아, 내가 요즘에 솔직히 안희정을 내가 진지하게 의심하고 있어. 안희정의 전술이 뭘까? 이게 우연일까? 설계일까? 왜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희정은 까이면서 올라가고 있어. 어. 안희정이 대연정으로 대박 까이면서 지지율 10%대 됐잖아. 10% 됐잖아. 그리고 일주일 새 9%가 올랐어. 그럼 뭐야? 이거 안희정을 까면서 홍보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쓰는 건가? 그러니까 내 고민은 그거야. 이게 안희정의 몇 수 앞을 내다본 노이즈 마케팅이냐? 아니면 우연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해. 어. 근데 이 안희정에 대해서 쌍욕하는 애들의 수준을 보면 진짜 진심으로 욕하는 것 같거든? 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을 담아 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 마케팅? 그러고 보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으로 욕을 담아서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건 노이즈 마케팅은 아닌데. 왜? 노이즈 마케팅은 적당히 뺄 구멍이 있어. 어떤 식이냐? 가령 이제 내일이면 반론할 수 있는, 예. 내일이면 반론이 가능한 뭐 소문을 뿌린다든가. 어머, 쟤랑 사귄다며? 내지는 어머, 쟤가 뭐 그랬다며? 근데 다음날 그런데 진실은, 그래서 반전 미담. 요게 노이즈 마케팅이야. 반전 미담이 준비되어 있는 게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안희정을 막 깐 애들을 내가 일일이 가서 이제 읽어봤어. 이게 왜 안희정이 까이면 까일수록 지지율이 올라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반전
미담이 준비된 노이즈 마케팅인가를 분석해 봤는데 걔네들은 반전 미담이 나올 수 없어. 너무 진지하게 쌍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전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진짜 순수하게 욕을 한 거야. 어떻게? 지네가 안희정 띄우는지도 모르고 욕을 한 거야. 지네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안희정을 띄우는 줄도 모르고 지금 욕을 하는 건데 좌우지간 어제 그럼 이게 이 여시제가 진짜 안희정을 민다면 주식 갤러리에서 이게 이 사건은 주식 갤러리에서 여시제와 안희정의 관계를 어제 저녁 7시에 문제를 삼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며칠 동안 여시제 얘기가 나와 몇 사람이 여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안희정을 아마 다 검색했겠지. 그리고 안희정과 이명박이 같이 찍은 사진을 봤겠지. 그리고 옳았구나. 이명박 아바타가 안희정이다라고 찾았겠지. 그게 화요일 날 나한테 온 사진이었어. 안희정과 이명박이 만났대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걸 주식 갤러리를 통해서 띄웠겠지. 7시에 주식 갤러리를 통해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부대가 붙어갖고 11시부터 막 뿌리면서 여러 목적으로 붙었겠지. 야, 촛불 집회보다 촛불 집회에 나갈 애들을 이간질 시키자. 안희정 지지자고 문재인 지지자를 밤새 싸움을 붙여보자. 이런 목적으로 여시대를 띄운 놈들도 있었겠지. 좌우지간 맨 처음의 시작은 안희정과 이명박을 엮어서 명바타라고 욕해주고 싶었던 어린 벗의 실수였다고 봐. 아니면 너 실제로 안희정 지지자야? 어? 실제로는 안희정 지지자라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여시제를 띄우고 여시제가 마치 뒷배경인 척. 자, 안희정이 여기서요. 봐봐. 어젯밤에 나온 얘기는 안희정과 여시제가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안희정이 나 여시제랑 무관하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 안희정이 다 여시제가 우리 안희정과 무관하다. 안희정이 나 여시제가 내 싱크탱크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젯밤에 존나리 욕한 벗들 때문에 안 믿어. 그러면 이건 이 등신들 진짜 너네 손으로 지금 안희정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문재인의 싱크탱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안희정을 돕고 있다고 니네가 지금 홍보한 거야.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내가 진지하게 너네가 모르고 했으면 오늘 밤 트윗을 지워. 알고 한 거면 내가 볼 때 알고 한 거면 너네는 노이즈 마케팅이고 모르고 했다라면 지워. 진짜 문재인 지지하면서 안희정 이거 연희재랑 엮었다면 니네가 안희정 대통령 선거운동 한 거야. 자, 여시제의 목표가 동북아 지도자가 참여하는 거래잖아. 동북아 지도자들 모아놓고 정책 토론하는 걸 원한대잖아. 그런 데에서 안희정을 미는 거야? 4,400억을 가지고 그런 막 각종 박사들 불러 모아갖고 정책 연구해가지고 지금 동북아 지도자들 모으겠다는데 거기서 지금 안희정을 민다는 거야? 너네 이거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너네 여시제가 뭔지 모르고 욕한 거지. 나 진짜. 그래. 그래서 어저께 나를 회개시키신 거야. 하나님께서 어저께 나를 회개시키신 거야. 덩다리가 덩다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 덩다리가 덩다리일 수밖에 없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가 이해해야 된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어제 새벽에 깨달으면 그거였던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모르고 비난했지만 예를 들어 모르고 비난했는데 사실인 경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붉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걸어갖고 목에다 걸어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막 절하면서 놀았어.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야. 자기는 모르고 욕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역사적인 선언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제 모르고 욕했던 덩다리들아, 니들이 지금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만들 뻔한 일을 한 거야.
어. 지금 너네가 여시제가 안희정 싱크탱크라고 떠들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나오면 한국의 보수들은 안희정으로 대동단결해. 어. 안희정으로 대동단결한다고. 너네 뭐 알고 그런 거야? 알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근데요, 솔직히 나는 이 재단에 대해서는 감시해야 된다고 봐. 왜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정보 소외를 일으키는 놈들이야. 이런 재단이 정보 소외. 한마디로 지네들끼리의 말. 자기네들끼리 말반 영어반 섞어가지고 그것도 전문적인 영어 이런 걸로 아니 동북아 지도자 모아놓고 한국말로 발표하겠냐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는 말로 우리 서민들은 못 알아듣는 말로 지네들끼리 어려운 말 하려고 만든 조직이야. 저런 거는 지네들끼리 정보 고급 정보를 독점하는 고급 정보를 생산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해야 돼. 그리고 저기서 다루는 내용들을 빼내야 된다고. 우리가 빼서 공유해야 되는 거야. 막 우리가 해설을 해야 돼. 단어도 또 찾아보고 이 시뻘놈들이 모여갖고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재단은 사실은요. 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냐.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재벌들 그 다음에 옛날에 나라를 운영했던 자들 유엔 대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세계은행 지역 대표 그 다음에 유엔 대사 그 다음에 포스코 회장 경제부총리 이런 애들이 지금 모여서 안희정의 싱크탱크라고? 잘 생각해봐. 얘들아 밤새 안희정과 여시제를 엮어갖고 안희정 시벌놈이라고 욕한 애들아 너네가 지금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지금 아니 아휴,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안희정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손잡겠지.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절대 미리 손잡지 않아. 이런 애들은 특히 지금 이런 판에서 누구한테 먼저 손잡지 않아. 짱 먹으면 그때 가서 다가가도 충분해. 예. 짱 먹으면 그때 가서 다가가도 충분한 거야. 지금 얘네가 안희정한테 설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게임 끝난 거야. 어? 진짜 여시제가 안희정하고 내통하는 사이면 게임 끝났다고. 문재인이 죽었다 깨나도 안희정 못 이겨. 이 사람 정도 되면요. 얘네들 정도 되면 얘네들은 가령 그 뭐라나 후보 밑에 싱크탱크는 된 다음에 한 자리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야. 후보의 싱크탱크는 나중에 이제 무슨 뭐 차관이라도 한 자리 꿰차려고 혹은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후보의 싱크탱크고 내가 있어봐서 안다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밑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쟤네들은 대통령 밑에 들어갈 애들이 아니라고. 응? 어떤 후보를 확 밀어준다는 얘기는 그 후보 밑에 들어가서 뭔가 그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후보를 미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누구든지 짱 먹으면 내가 너를 동북아 리더로 키워줄게 하고 다가올 애들이라고. 응. 그런데 얘네가 진짜 안희정 믿는 거 맞아? 이쯤에서 그냥 확 믿어줄까? 어때? 내가 이쯤에서 확 믿어줄까?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까? 니네가 정 원하면 여기서 중단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이 안희정 싱크탱크다 뭐 이 정도에서 멈춰줄까? 동북아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정책 생산하겠다라는 4,400억짜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안희정의 싱크탱크다. 아유 진짜 여시제 발족문을 보니 연 수백억씩 재원을 쓴다고 되어 있다. 이만하면 이미 브루킹스 규모다. 이 수백억이라는 건 뭐냐면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야.
한국형 싱크탱크 책 저자인 최영도 전 국회 대변인의 말이다. 전 국회 대변인이 한국형 싱크탱크라는 걸 지은 사람이래. 미국에서 지금과 같은 싱크탱크 생태가 만들어지는데 100년이 걸렸다. 헤리티지 같은 싱크탱크를 보면 근간에는 소액 기부자들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싱크탱크의 프레임이나 제도는 여기부터가 진실이야. 응? 자, 여기부터가 진실이야. 우리나라 싱크탱크의 프레임이나 제도는 사회적인 신뢰 위에 올라서지 못했다. 말이 어렵죠? 경향신문식 표현이야. 신뢰받지 못했다. 응? 한국형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는 자, 되게 말이 어려워요. 싱크탱크의 프레임이나 제도는 사회적 신뢰에 올라서지 못했다. 굉장히 어렵죠. 뭔 말이야? 한국 싱크탱크는 시청자들이 개뻥이다 했다고. 뻥까지 마라. 별로 안 믿었다. 신뢰를 못 받았다. 우리말로 풀이해주니까 알아듣겠지? 국책이나 기업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국책연구소나 기업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풀뿌리나 비영리 공익 싱크탱크는 자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기부 풍토를 보면 우리나라에선 상당 기간 불가능한 것으로 봤지만 자 여기까지 말이 길어 좌우지간 이 삼성연구원이나 국책연구소가 아니면 한마디로 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연구한 성과물을 내놨을 때 그만한 대가를 지불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싱크탱크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는 1년에 수백억을 연구 비용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 돈을 쉽게 주겠니? 사업하던 애들이 한마디로 모두가 혹할 만한 새끈한 내용을 내놓으라고 그러겠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부 활동이 기부 풍토가 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싱크탱크가 불가능했는데 여시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불러다가 막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자료를 뽑아내겠지. 그죠? 최 전 대변인은 자신이 이 책을 쓸 때 민주화 운동의 열정을 간직한 386 세대가 새로운 싱크탱크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썼다. 내가 2007년에 주장한 게 이거였어. 2007년에 386 의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왜 줄 섰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을 때 386 의원이 대거 들어갔어.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그 노무현 팔아갖고 당선된 다음에 정동영계, 손학규계, 뭐 김근태계, 먼 게 다 나눠졌단 말이야. 뭐 한명숙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 386 선배들한테 막 쌍욕을 했던 거야. 2007년에 아프리카 방송 아니 2008년에 쌍욕을 했던가? 내가 막 비판을 하면서 그 386들이 그렇게 흡수되면 어떡하냐. 모여서 진짜 진보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어야 됐다. 그래서 386이 욕먹은 거다. 라고 내가 이제 욕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민평년이나 이런 데로 그 제야 선배들을 모으고 거기서 이제 정책 토론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운동권 선배들 비판한 다음에 그래서 민평년이 그런 젊은 의원들도 막 확장시키면서 뭐 정책 연구들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민평년과 무관해. 다만 내가 운동권 출신이었고 그래서 운동권들한테 당신들이 정책 연구를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민평년을 만들어서 그나마 어떤 개혁의 방향을 운동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민평년이야. 그런데 이제 단지 내가 운동권이었다는 것 때문에 민평년이랑 엮어갖고 쌍욕을 한 거죠. 예. 덕분에 민평년도 떴어. 그리고 문재인이 민평년을 데려갔더만. 참, 이것들 진짜. 네 남편이 김상곤 대변인이라서 김상곤 띄운다고 나한테 쌍욕했던 님들아. 문재인이 김상곤을 선대본부장으로 데려갔어. 그 다음 망치년과 민평년의 관계는 이러면서 떠벌렸던 것들아. 민평년이 지금 문재인 캠프의 중역이란다. 그러면 나 이제 문재인 캠프의 중역이니? 어? 내가 김상곤더러 뭐라 그러나 망치 부인이 김상곤 대변인이었으니까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작년 8월에 뭐라 그랬어? 작년 8월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김상곤은 어디서 출마하지 마라. 선거 출마할 준비가 너무 안 됐더라.
그렇게 준비 없이 출마해갖고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라. 근데 내가 김상곤이랑 관계가 있겠니? 설사 김상곤이 나한테 마음이 있었어도 다시는 나를 보고 싶겠니? 어디도 출마하지 말라. 정치한다고 온 사람한테 어디도 출마하지 말라고. 그따위로 준비 자세로 어디서 출마하냐고. 아유 진짜 이것들 내가. 그래도 또 뭔가 욕을 하겠지. 뭐 욕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몇 달 뒤에 밝혀지고 부끄러워하겠지. 에휴. 자, 좌우지간 386 세대가 새로운 싱크탱크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386 세대들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굉장히 남다른 참여의식이 있고 민주화와 산업화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제시된다면 반드시 다시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무대가 싱크탱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랬던 사람이 이제 싱크탱크를 연구했다. 여시제는 16년 10월 또는 11월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 지도자들을 망라한 동북아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얘네들 불러 모은데 비행기 값 다 된다는 얘기야. 내년 상반기에 C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을 공모하는 대규모 기술 경진대회 등의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안희정이랑 엮어서 누군가가 이명박이랑 찍은 사진 때문에 엮어서 욕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게 드러난 거야.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여시제를 보면 네트워크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 등장한 싱크탱크를 보면 거의 다 예외 없이 네트워크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유는 상근 연구자를 뽑을 여력, 즉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10여 년간 싱크탱크에 관여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 싱크탱크 활동의 본질은 오디언스, 즉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냐는 것이다. 미래연구소의 경우 1차 어디언스가 분명하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다. 그러니까 더미래연구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싱크탱크야. 그들에게 우리의 아이디어와 내용을 전달해 실제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뭐가? 더미래연구소가. 이거 민평연과 무관한 거야. 민평연과 무관하지만 민평연 멤버들도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있다. 이게 이제 더미래연구소이고 더미래연구소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국회의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들을 직접 이 설득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브루킹스 등 미국의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정책 전달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학자나 연구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시제가 앞으로 자신의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이 싱크탱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고 성과를 거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있는 때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그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여시제를 잘 모르는 거야. 다만 여시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자, 여시제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 연구 결과나 보고서 등이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국내외 싱크탱크 보고서를 요약해서 평가와 교훈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록한 동향 분석 자료만 7, 8건이 올라와 있을 뿐 여시제 핵심 관계자는 하반기에 열릴 동북아 국제포럼 행사 결과를 포함해 여시제의 독자적인, 이게 작년 8월 얘기야. 여시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 보고서가 나오려면 아직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재 기획이사는 여시제가 지향한 네트워킹은 돈 없이 하는 네트워킹이 아니라 강력한 상근 코디네이터가 외부에 있는 지식을 때로는 예산을 활용하고 때로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오디언스는 동북아 국가 지도자들이다. 응? 자기네들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생산한 정책을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은 동북아 국가의 지도자들이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출범 기자 간담회 때도 우리의 정체성을 싱크탱크를 넘어 솔루션 탱크를 지향한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솔루션 디렉터라고 해놨더라고. 하나의 지향이 퓨처 컨센서스 인스티튜트 시벌 뭔 말이야. 이거 영어로 해석 좀 해봐. 하나의 지향이 한마디로 추구하는 바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지향이 이 솔루션 탱크를 지향한다고 밝혔는데 또 하나의 지향이 퓨처 컨센서스 인스티튜트 미래지향적 집회 모임. 자, 씨발 좀 한국말로 하지.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공론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컨센서스라면 보수와 진보를 넘어 미래를 두고 어떤 아이디어가 더 나은지 판가름하게 해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게 컨센서스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결론에 도달하는 게 컨센서스라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미래를 두고 어떤 아이디어가 더 나은지 판가름하게 해서 그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목표다. 사실 여시제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배경은 다르지만 그런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 포럼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다. 이 역시 싱크탱크 여시제의 출범이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자, 여시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글 이외에 영문, 중문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다.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여시제 이름 외에 The Future Consensus Institute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미래를 싱크탱크의 주요 가치로 내세운 것은 여시제뿐만이 아니다. 자, 이 기자가 여기서 칸을 나눴어야 돼. 근데 이걸 칸을 안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민평년과 관계된 일회경이 여기 여시제하고 연관되어 있다. 여기부터 이제 다른 이제 그 싱크탱크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국내 1호 국회의원 출자, 국회의원들이 돈을 내서 만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16일에 출범한 사단법인 다른 백년 연구원. 이것 역시 또 다른 미래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른 거야. 이래경이 김근태 의원이랑 같이 한반도 재단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래경 선배가. 그래서 이 여시제와 이 민평년 망치년이 그럴 줄 알았어. 씨발 진짜 여시제와 무관하다고. 이래경 선배는 여시제와 무관하다고. 다른 연구소라고. 한글이 이래서 어려워요.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듭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선박 구조를 다 알아야 하고,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오니까 이번엔 ICBM, SLBM, 미 해군의 북한 봉쇄 전략, 사드에 설치되는 X밴드 레이더, 이게 국민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8월 25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다른 백년 7회 백년 포럼에서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의 발언이다. 사실 망치 부인이 이런 내용들을 해왔잖아. 고작 일개 국민인, 고작 일개 국민 만이민 주제에 이게 내가 한마디로 무슨 무기를 알겠어. ICBM이 뭔지, X밴드 레이더가 뭔지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국민이 해야 될 얘기냐.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유튜브에 생중계되는 성주 국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거론하면서 시민행동에 나선 국민들의 주장이 정부 측의 주장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고 정확하고, 뭐요? 국민들의 주장이 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더 통찰력 있고 정확하고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여시제 조창걸 명예회장이 이사직도 사퇴하고 활동 방향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이사장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어디에서? 또 더 다른 백년에서는 이래경 이사장이 열심히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공대 출신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제적당한 그는, 이거는 이제 이래경 사장에 대한, 이래경 선배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는 그 후 오퍼상을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했다.
다른 백년은 그가 출연한 개인 재산을 종잣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백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백년 포럼 이외에도 백년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칼럼을 모아놓고 있고 백년을 위한 합의라는 제목으로 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른 백년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87년 민주화운동 30주년이자 대선이 있는 내년 즉 2017년을 목표로 한국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보고서 발간 작업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대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속적인 과제를 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치개혁, 경제영역의 포스트 재벌 제재, 외교안보, 사회 네 가지 부분에서 정책 대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거는 여시제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그냥 다른 백년 연구소의 내용이야. 다른 백년 연구소의 내용이야. 최근에 2017년 전략 보고서를 낸 더미래 연구소는 체제를 보강했다. 김기식 전 의원, 망치 부인이 가장 인정하는 국회의원, 김기식 전 의원이 소장을 맡고 의원 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던 홍일표 사무처장은 6월부터 상근 사무처장을 맡아 이 사람은 그냥 보좌관이었구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 사무처장은 20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13명 등 현재 국회의원 26명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뭐가? 더미래 연구소가. 그러니까 이 기자님이 참 글을 묘하게 쓰시네. 주어가 불분명해. 예. 이런 글은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딱 읽고 나면 설명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 예. 주제가 뭔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좌우지간 이건 더미래 연구소야. 더미래 연구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홍 사무처장은, 그러니까 더미래 연구소는 이래놓고 이게 설명이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일반인이 읽으면. 우리 같은 서민이 읽으면. 홍 사무처장은 정치인 후원 조직 성격의 연구소는 많이 있지만 더미래 연구소의 경우는 국회의원 출자, 국회의원들이 돈을 냈다는 독특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특정 캠프보다는 여러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그러니까 이 더미래 연구소는 한 대선 후보에게 자료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후보가 결정되면 당의 공식적인 정책 공약을 만들 때 의견을 반영하고 영향 미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게 아니라 이게 보통 주간지는 그 마감일이 있어. 거기다 기사가 길어. 긴 기사를 막 취재해가지고 마감일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마감 시간에 맞춰 써야 되기 때문에 기사가 막 급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쓰게 되죠. 이게 지금 굉장히 긴 글이야. 예, 우리가 되게 긴 글을 읽었어요. 얼마나 긴 글이냐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이렇게 긴 글을 우리가 읽었어. 굉장히 긴 글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쓰느라고 우리 정용인 기자님이 바빴나 봐. 자, 그래서요, 뭔 얘긴데요. 자, 결론은 여시제라는 건 이제까지가는 우리나라의 일단 첫째 이야기, 싱크탱크란 정책을 생산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보통 유명한 싱크탱크로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다. 브루킹스 재단이나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생산해서 자기네들의 목표가 되는 그 대상에게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인 게 싱크탱크예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네들이 연구해갖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싱크탱크야. 그런데 그 싱크탱크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다. 보통은 한 후보들 밑에 공약을 생산하는 그런 싱크탱크들이었고, 아니면 정당 싱크탱크, 아니면 그 삼성연구원처럼 LG연구원처럼 재벌 밑에 있는 싱크탱크가 있다. 근데 이런 싱크탱크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있고, 근데 이제 시민단체는 싱크탱크는 아니어도 시민단체의 성과물이 더 많았다. 왜냐하면 나머지 싱크탱크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후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됐다. 우리나라 싱크탱크가 다 실패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싱크탱크를 다루고 있는 거야. 하나가 여시제, 또 하나가 더미래연구소, 그 다음에 다른 백년 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제 싱크탱크들인데, 그 중에 더미래연구소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내서 한마디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책 생산, 그 법안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겠다. 더미래연구소가. 그 다음에 뭐 다른 백년은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진보적인 거야. 진보적인 전망을 가지고 진보 정책을 연구해서 생산하겠다. 이런 거라면 여시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제 리더십에 맞는 정책을 내놓겠다. 란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시제에 포함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일했던 사람들이 중심이야. 이현재, 이광재, 안대희, 그리고 또 누구였어? 홍석현.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랑 친했냐? 노무현 때 친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노무현이 이 사람들과 친했느냐 하면, 노무현은 누구랑? 그 보수하고 대화해야 된다. 보수하고 협치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안희정이 대연정이라고 주장했던 거야.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희정이 대연정을 얘기했다고 쌍욕을 했어.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 나도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다. 왜? 그게 노무현 정신이야. 대연정이 노무현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동의한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도 그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뭐 유엔 대사했고, 그 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했고, 포스코 회장했고, 또 하여튼 그 다음에 카카오 회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래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당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자기네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부르고 남경필도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구야, 김부겸도 부르고 안희정도 부르고. 근데 아마 문재인은 바빠서 안 갔을 것이고, 거기에 이명박이 가서 손잡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그냥 이명박에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하니까 오라고 그냥 초청장을 보냈겠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초청장을 받은 이명박이 뛰어왔겠지. 아무도 자기랑 사진 안 찍어주니까 자기가 가서 사진을 찍자고 했겠지. 그래서 안희정과 이명박이 사진을 찍었겠지. 그 얘기를 가지고 이게 안희정이 이명박 아바타인 것 같다. 무서운 조직이 안희정 뒤에 있다. 이러면서 지금 밤새도록 안희정과 여시제를 엮어가지고 깐 양반들이 있는데, 지금 님들이 밤새도록 한 짓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문재인하고 안희정은 비교가 안 된다. 한마디로 문재인 싱크탱크는 비교가 안 되니까 안희정한테 자리 내줘라라고 얘기한 거라고. 알고 한 거야? 어? 이 여시제가 진짜 안희정의 싱크탱크면 게임 오바야. 문재인의 싱크탱크로는 저길 못 이겨. 어떡할 거야 너네. 이제부터 안희정과 여시제는 무관하다고 써. 그런데 안희정도 이미 여기로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안희정이 했던 말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안희정이 자기가 동북아 평화를 얘기했어. 안희정이 동북아 평화의 리더십을 수립하겠다 그런 얘기했죠. 근데 여시제도 동북아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겠다. 여긴 평화 얘기는 없어.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 운명체로서의 동북아의 발전 전략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망치 부인은 지난 10년 동안 내리 합리적 보수와 성숙한 진보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10년 동안 얘기를 했어. 그죠? 망치 부인 10년 동안 얘기했던 내용이 성과물로 나온 게 나는 여시제라고 봐. 그리고 이 여시제가 안희정을 민다고 난 생각 안 해. 내 촉은 여시제가 안희정을 미는 건 아니야. 왜? 지금으로서는 주판화를 굴렸을 때 아직은 문재인에게 유리하거든. 아직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쳤다고 안희정한테 줄을 서겠어. 저 사람들은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이겨라. 이기면 네 손 잡겠다.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나는 바라봐. 그런데 안희정은 저길 갔고 문재인은 안 갔어. 그래서 안희정은 적의 미래 리더십이라고 자기 공약으로 표현을 한 거고, 비전으로 표현을 한 거고, 문재인은 안 가서 표현이 안 된 거야. 그 차이야,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세요? 응. 이해가 되세요? 쟤네들은 안희정 밑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아니야. 한샘 명예회장이나, 어? 카카오, 카카오 이사가 안희정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 어?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느낌이 오나? 응?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시재하고 안희정을 묶어서 얘기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야. 어젯밤에 주겔에서 이 여시재 안희정을 띄운 놈들은 나는 국정원이라고 봐. 어젯밤 7시부터 11시까지 여시재와 안희정을 엮어가지고 주겔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애들은 난 국정원이라고 봐. 목표는 하나야. 안희정을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비난을 해서 그래서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예, 라고 나는 봐. 그리고 근데 이 소스를 제공한 맨 처음에 안희정과 이명박이 사진 찍은 걸 찾아낸 애는 걔 정체가 궁금해. 고도의 안희정 지지자인지, 그래서 이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건지, 아니면 정말 무식한 덩달이었는지. 둘 중에 뭘까? 맨 처음 여시제에서 이명박과 안희정이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이 사단을 시작한 그놈은 내가 궁금한 거야. 넌 누구냐? 진짜 무식한 덩달이냐? 아니면 안희정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냐? 응. 일단 지금까지 트위터에 올라온 글 수준으로 봐서는 덩달이일 가능성이 큰데, 나름 연구하는 덩달이. 막 과거 안희정에 대한 모든 기사를 찾아가지고 이명박이랑 찍은 사진이라고 갖고 올렸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올린 것 같아. 단순 덩달이 수준으로는 이 기사가 어렵거든요. 예. 여시제가 뭔지가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응. 그러니까 누구를 깔 때는 좀 알고 까야 돼. 망치 부인이 사실은 북한 관계에 굉장히 고급 정보가 있어. 가령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부칙으로 김영삼이 지금부터 NLL 재논의한다고 약속해줬던 거 나 몰랐어. 누가 갖고 왔어? 그거 새누리 지지하는 정사계를 갖고 온 자료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때 한나라당이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사계래가 망치야 너 이 내용 알아? 이러면서 갖고 와갖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얘 네가 갖고 온 자료 부칙 16번째인가 뭐 이거 보니까 여기 나오네. 김영삼이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글을 안 쓰더라고. 그 다음에 북한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노무현 때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불법 송금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한 용감한 청년이 갖고 왔어. 그래서 또 그래? 내가 모르니까 찬찬히 읽어보자. 그래서 쭉 읽었더니 거기에 그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지금 피고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자금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돈은 현대가 북한을 독점 개발하기 위해서 준 뇌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건 김대중 정부의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근데 대법원 판결문을 읽고 제대로 핵심이 뭔지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그 요원들이 나한테 이런 고급 정보를 물어다 줘. 솔직히 저는 여시제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알았어. 내가 나한테 이걸 기사를 몇 명이 보냈는데 내가 아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읽어봤어.
계속 이걸 보내는 거야. 안희정과 여시재의 관계를 아냐고. 그러면서 여시재 이게 김기식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박원순도 연관되어 있대. 아 씨발. 그래서 내가 박원순한테 전화를 했지. 이거 여시재 회원이세요? 그랬더니만 회원은 아니고 그쪽 사람들이랑 같이 밥은 한 끼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일 땐 저기 회원 못해. 안희정도 저기 현직 회원 못해. 저기는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에 조금 좀 그래. 어. 너네는 뭣도 모르고 저게 별것도 아닌 뉴라이트 조직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막 이놈 저놈 끌어다가 욕을 했는데 그게 좀 그래. 어. 근데 아마 이제 전직 지사나 전직 충남도지사나 전직 서울시장이 되면 뭐 저 재단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저 재단에 뭐 이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서울시를 운영했다는 경험은요. 웬만한 유럽 국가의 대통령급이야.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잖아. 그죠? 이게 경기도 1,000만하고 서울 1,000만이 달라. 경기도는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경험은 많아. 그런데 이 서울은 1,000만이 아주 좁은 지역에 경기도보다 훨씬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단안한 거야. 그러니까 작은 유럽 국가 하나의 급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출신이다. 그러면 저 뭐 이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예. 박 시장이 안희정을 밀어준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예. 지금 박 시장이, 만약에 안희정을 지지한다면, 내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팬들이 박 시장 속도 좁다. 문재인 팬들이 깠다고. 그래서 안희정 편드는 거냐? 이런 시비를 걸까요? 안 걸까요? 걸겠죠? 그래서 나라면 박 시장이 대놓고 안지사를 돕는 그런 발표는 난 안 할 거라고 봐. 예. 다만, 박 시장 지지자들의 7, 80%가 안희정으로 옮겼어. 박 시장을 지지하던 7, 80%가 안희정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안희정 지지율이 급등한 거야. 예. 박 시장이 대놓고 안희정을 지지하진 못해. 왜? 이게 박 시장도 내년에 저기 서울시장 또 다시 출마해야 되는데 당 실세한테 찍히면 되겠어? 그러니까는 절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지. 예.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박 시장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섭섭한 마음에 안희정 쪽으로 옮긴 건 맞다. 아이 간지러. 예. 자 오늘 제가 그 광화문에 모자를 쓰고 갔다 왔더니 지금 이 모자를 벗으면 흉측한 모습이라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했어요. 자 좌우지간 여시재 논란의 목적은 첫째, 자 결론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야. 여시재 논란의 목적은 우린 여시재가 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무식한 덩다리가 그러니까 이명박과 안희정이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여시재를 추적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시재가 뉴라이트라는 단정을 가지고 박 시장도 연관되어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 안희정의 무슨 숨겨진 싱크탱크, 프리베이슨 이런 소설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참 부끄럽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편이잖아. 응? 문재인 지지자하고 안희정 지지자하고 우리가 다 같은 편이잖아. 근데 이렇게 참 모르고 그냥 퍼돌린 님들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 그러지 마. 우리가 기억나요? 안희정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또 사드에 대한 정부 협약을 뒤집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또 깠던 거 기억나지? 내가 볼 때 이게 자꾸만 이게 노이즈 마케팅인가 싶은 거야.
첫 번째 안희정 논란이 사드에 대한 정부 협상을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안희정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발딱지 달고 그렇게 욕들을 하더라고. 근데 문재인이 나도 생각이 같다. 그래가지고 또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안희정이 대연정을 얘기했다고 막 또 안희정을 대연정 욕했는데 문재인이 나도 대연정 생각이 같다. 그러지만 또 이번엔 또 문재인 다 패딱지 달고 안희정과 여시재가 뭐 비밀 관계라고. 아우 진짜. 우리가 이게 그 누구를 비판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대통령 후보들을 다 비판하고 감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비판을 해요. 모르고 비판하면 안 돼. 응? 그 다음 중요한 건 다 우리 편이다. 여러분이, 나는 누구도 지지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문재인도 우리 편, 박원순도 우리 편, 안희정도 우리 편이다. 뭐 이재명도 우리 편이다. 다 우리 편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바닥을 건드리면 안 돼. 판을 깰 정도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이재명은 잊혀지다시피 하고 이게 뭐예요? 안희정 문재인의 이렇게 막 그 대결 구도로 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안희정에게는 마법이 있어. 뭐냐? 안희정을 까면 깔수록 지지율이 올라가. 왜냐?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예쁜 여자애들을 주변 여자애들이 질투를 해. 그래서 못되게 굴어. 그럼 꼭 남자 주인공이 그 예쁜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안희정에게 마법이야. 그 예쁜 안희정을 자꾸 욕을 하잖아. 노무현에게 의리를 지켰던 안희정을 자꾸 욕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안희정을 보호해주고 싶어. 거기다 이 안희정 이 야근 인간이 일부러 주변의 사람들을 싱크탱크로 자기 지지 그룹을 갖고 있지도 않아.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아. 자기 혼자 움직여. 그러니까 왠지 힘센 문재인과 맞서는 그 힘없는 안희정으로 보여. 우리 국민의 심리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강자하고 약자가 만나면 왠지 약자 편 들고 싶은 심리가 있어. 그래서 안희정을 욕하면 욕할수록 안희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안희정이 원래 3% 지지율, 10% 지지율 찍었지. 3배 됐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온갖 또 쌍욕도 했잖아. 그래서 지금 20%된 거야. 자꾸 욕하면 욕할수록 안희정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 내가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문재인이 알겠어?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희정을 욕을 하면 그게 안희정 도와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재인 지지자는 뭘 해야 되냐? 문재인의 정책과 공약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라고. 문재인의 청년 공약, 문재인의 뭐 복지 공약 이런 걸 널리 알려야 돼. 설마 뭐 문재인의 복지 공약이나 경제 공약을 몰라서 안희정 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문재인 지지자들이 설마 뭐 문재인의 공약을 몰라가지고 막 그 안희정 까고 박원순 까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치? 지금부터는 그 문재인의 공약을 널리 알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야. 문재인이 만들어낼 미래는 이런 미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갖고 그런 걸 퍼돌리란 말이야. 근데 지금 문재인 지지자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문재인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해. 문재인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밖에 없어. 군대 갔다 왔다. 그래, 안희정은 군대 못 갔지. 근데 안희정이 군대 못 간 이유는 뭐 때문이야?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이야.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갔기 때문이야. 군대 갔다는 얘기를 가지고 안희정보다 나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그렇게 나은 게 아니야.
감옥을 가면 군대만큼 굴러. 내가 가봐서 알아. 감옥을 가면 군대만큼 힘든 일을 겪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왔다 이 얘기만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진짜 문재인 내용 없어 보여. 그러면 군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냐, 망치야? 그건 야당 후보 된 다음에. 새누리당에 이제 황교안이랑 문재인이 붙었을 때, 문재인은 특전사인데 황교안은 미필이래요. 그럴 때 쓰는 거지.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경선할 때는 우리 군대 갔다 왔다. 특전사다. 없어 보여. 문재인한테 자랑할 게 특전사밖에 없냐. 뭔 말인지 알았지? 정확하게 특전병이야. 특전사도 아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는 그 병역 미필한 애들이랑, 그것도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 이상한 이유로 병역 면제받은 애들, 그런 애들이랑 붙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안희정하고 붙어서 그거를 병역 면제로, 그러면 뭐 이재명은 손가락 잘려서 장애인이라 군대 못 갔어. 손가락 왜 잘랐어? 그거 공장판에서 일하다가 잘린 손가락이야. 지금 더민주 경선에서 문재인은 군대 갔다 왔고 다른 후보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다. 많이 없어 보여. 그러지 마. 응? 문재인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내부 경선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쉿. 응? 쉿. 절대 그러면 안 돼. 응.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쟤네 새누리 미필하고 붙을 때 그때 쓰는 거야. 알았지?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냐라고 물으면 현재까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다 그런다니까. 내가 이제까지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거 말고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부탁해요. 문 후보는 폭파 전문이고. 저기요. 지금 문재인 군대 얘기 말고 할 말 없어요? 문재인은 군대 얘기 말고 할 말 없어? 지금 여기다가 문재인이 폭파 전문이고 뭐 이런 군대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는 새내기 여대생들이야. 새내기 여대생들이 예비역 선배가 자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영원히 그 예비역 선배랑은 같이 밥 안 먹어. 알겠지? 응? 그러니까 새내기 신입 여대생들 앞에서 내가 군대에서 축구를 그런 거 아니야? 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보육 정책이라든가 뭐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청년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꾸 홍보하라고.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문재인 지지자들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대답을 안 해 아까부터. 알지? 문재인의 뭐 복지 정책, 뭐 문재인의 청년 정책, 경제 정책 다 뭐 알지? 외교 정책. 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 여러분께 오늘 방송은, 오늘 보내드린 특별 생방송은 이 정도 할게요. 내일은 생방송 안 합니다. 예. 내일이랑 모레 이틀은 쉴 거예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누군가 또 박근혜가 또 무슨 기자, 그네 언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일은 하지 말자. 그러는 거 아니야? 설마 내일 막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언니라고 부를게. 응. 부탁하자.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예. 다음 방송은 박근혜가 인터뷰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예. 자, 그냥 끝낼 순 없지. 자, 과연 망치 부인이 이야기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가능할까요? 한국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죠? 예.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것이다. 왜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왜?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망, 유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그 엄마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싶어서, 아이의 시신이라도 되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런 거죠. 또 세월호에서 죽은 희생자가 304명이에요. 그런데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확인된 게 1112명이야. 내가 마지막 확인했을 때.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죽은 사람이 1200명이야. 그러면 세월호의 4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동안 몰랐어요. 그 1200명이 죽어갈 때,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1200명이 한꺼번에 죽는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인양하고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수습하고 책임자 처벌할 때까지 우리는 이 중지동천의 기도를 멈출 수 없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이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해주시고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꿀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생방송이 열리면 언제나 달려오는 당신이 망치부인의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생방송 때 만나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물밥 먹고 아침에 나물밥 먹고 지금까지 9시간 동안 방송했어. 낮 1시 반부터 9시간 10시간이구나. 9시간 15분? 빨리 자야 내일이 오겠지? 어메 잠깐만요. 예, 빨리 자야 내일이 오고 뭘 먹을 수 있겠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녹방으로 변경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야 해달라고. 오빠야 해줄게요. 오빠야